안녕하십니까. 이모빌리티 연구조합 및 이모빌리티 IT 산업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배효수 국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전기차 및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차 데이터 공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데이터는 그동안에는 차량 운행 데이터 외에는 사실은 공유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떠한 접근 방법론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접근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치사슬과 사업 연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를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죠. 한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레코드 기기가 있습니다. 음반이 있고 그 다음에 레코드 플레이어가 있고 그걸 판매하는 기기점이 있고 그걸 이용한 소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그 기기를 사고 거기에 돌아가는 레코드에 올라가는 음악을 또 구매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많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사업 연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 연세별로는 치환이 일어나고 생략이 일어나고 통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업군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 관련된 데이터 공유라든지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도 새로운 추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필름이 있었고요. 그걸 넣고 카메라가 사진을 찍어서 중개점을 거쳐서 현상소에 가서 다시 찾아와서 앨범을 만드는, 고객이 앨범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통합이 일어나죠. 필름하고 카메라가 합쳐진 일회용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통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상과 인화 쪽과 관련돼서 예전에 있던 그 현상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니 현상소로, 그러니까 밴딩 머신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현상소라는 걸로 치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넘어가면 동일하게 이제 앨범이나 유저 차원에서는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중간 단계가 치환이 한번 일어나고 통합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치환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름을 대신해서 메모리 카드가 나오게 되고 카메라를 대신해서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생략되는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되죠. 디지털화가 되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중간에 생략되는 현상소라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적극적으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고 그 활용된 결과물을 가지고 새로운 산업지로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선택지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보낸다든지 뭐 동영상을 보낸다든지 이런 방식의 유통 구조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에는 치환, 생략, 통합, 선택지의 확장, 그리고 추가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데이터 공유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산업 영역이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환이 이루어지고 통합이 이루어지고 선택지가 확장되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추가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산업 연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플랫폼 전략도 한 가지 축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보통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자동차 쪽에서는 차량용 플랫폼, 표준 플랫폼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유통이나 사업화 쪽에서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페이스북도 포함될 거고 구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플랫폼 전략에 있어서는 디바이스 쪽과 마켓 쪽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자가 가지는 산업 영역에서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해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간단한 예스와 노 정답지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사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했을 때 우리 사업이 돈을 벌 수가 있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져갈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플랫폼에 이렇게 엎어져서 같이 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독자적인 플랫폼도 아니고 기존 플랫폼에도 포함될 수가 없다라면 새로운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러한 기본적인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을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 산업의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올 수가 있고 거기에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는 부분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전기차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엔진차와 전기차를 비교했을 때 엔진룸이나 엔진 대신에 EPT, Electric Powertrain이라고 하는 전기 구동 장치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엔진에서 모터로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같이 바뀐다는 측면에 봤을 때는 이게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전기차라는 것도 나온 지가 벌써 1800년대 초에 전기차가 나왔었고 전기차 택시도 그때 이미 운행이 되어졌었죠. 그러다가 엔진차의 비약적인 발전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몇 번을 우여곡절을 겪어서 2010년, 2008년 이후부터죠. 전기차에 대한 게 새롭게 다가와졌습니다. 물론 전기차가 나오는 데는 다양한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기술적 규제도 있을 거고 친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산업적 규제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다 넘어서더라도 기본적으로 전기차와 전기차 산업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보면은 전기차는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특화 기술이 보편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는 누구나가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저도 그냥 모터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 진입 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자동차 그룹에 속한 그 산업군의 기업들이 또는 중소기업들이 주도를 해서 지금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도 초소형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중소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CT&T라든지 AD모터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전기차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려고 했었고요. 물론 시장 여건과 참여는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아무나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아무나라는 건 기존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기존의 자동차 엔진을 가지고 있던 자동차 산업군 외에 비자동차 산업군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가장 큰 기술적 특화를 가져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주유소망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라는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는 게 특이 장점입니다.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특이점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비즈니스 영역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충전기 사업자, 충전기 서비스 사업자 아니면 충전기 판매 사업자 이런 다양한 산업군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또 유통함으로써 또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약간 바뀌긴 했지만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치환이 된다든지 선택지가 넓어진다든지 아니면 추가가 된다든지 하는 모델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동차 자체가 간단해지다 보니까 초기 투자분이 되게 낮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작더라도 여기에 진입하는 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가려고 하는 거고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소량을 간다는 건 결국은 개발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플랫폼, 아까 디바이스라고 했죠. 차량의 기본 플랫폼을 개발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품종으로 가려는 전략을 대부분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품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면은 플랫폼을 가져간다는 자체가 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생산자 측면에서 봤을 때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산업군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자하고의 관계가 재설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부품을 하는 기업들이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죠. 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를 한다는 거죠. 부분품을 하다가 대표적인 예로 이태리의 따자리랑 같은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부품을 납품하다가 지금은 알루미늄 베이스로 차체를 만들고 차량을 개발해서 제로 에미션과 관련되는 차량을 이미 출시를 했고 벌써 5, 6년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 그리고 엔진 대신에 모터를 이용함으로써 엔진을 가지고 있던 그 기업들이 가지는 헤게모니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의 가치 사슬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직 통합적 구도에서 지금은 수평 분업적 구도로 바뀌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비자 측면에서 이용 형태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카쉐어링이라든지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구매 모델이 아니라 서브스크립션, 구독형 모델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비스 이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뀐다는 것은 결국은 구매가 아닌 서비스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생산이 아닌 유통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유통은 정보 서비스의 한 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모든 그 산업적 특정, 기술적 특징에 의해 가지고 비용 문제를 갖다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차를 사서 구매를 하고 나서 그걸 유지,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차를 임대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비자 측면에서 비용 절감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 차를 대부분 사고 운행을 할 때 운행하는 시간보다는 주차장에 주차해 있는 시간이 더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되어 있는 시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도 비용으로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줄일 수 있는 게 결국은 공유고 서비스 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자, 전기 구동 기반의 이모빌리티 등장에 따라서 전후방 산업 효과가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티어들이죠. 협력업체들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부품 수가 감소를 합니다. 3만 개에서 10,000개. 그걸 모듈로 따지면 한 3,000여 개의 모듈로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지는 부품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엔진 관련된 부품이, 주요 부품이 다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주요 부품들도 사라질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요소수와 관련되는 부분도 없어질 겁니다. 왜? 엔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은 기존의 그 엔진과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고 생산하고 개발하고 하던 업체들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지금 산업 전환기에 맞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 구동이나 배터리 관련된 부품 수요에 편성하지 않으면 그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미 도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부품업계의 지각 변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대변혁일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아직은 전체 자동차 마켓 대비 전기차 쉐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켓 쉐어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최근 오늘 뉴스에 보니까 유엔에서도 2040년에 전기차로 전부 전기차로 바뀌는 전략에 대해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물론 사인을 한 자동차 업체도 있고 아닌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세는 이미 전기차로 바뀌고 있다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품업계도 거기에 아주 풍랑을 제대로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자동차 산업은 어떻습니까? 앞쪽에 말씀드린 기술적 진입 장벽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자동차를 만들고 생산하고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국가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보다 소비하는 국가가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왜? 자동차는 만들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고 중장비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하업공업에서 봤을 때 자동차는 개발도상국 이하의 그 국가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수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기 차량, 그러니까 자국산 차량이 없는 국가에서도 이미 자국산 차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차를 수입하던 동남아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전기차를 기반으로 자국산 국민차를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남미 쪽에서도 이미 자동차를 자국산 브랜드로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결국은 기존의 자동차 사업자들이 가지는 그 시장 영역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고 여기에도 타겟을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업군들도 갈 수 있는 시장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품업체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기술적 특징 때문에 굳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자,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은 자동차 개발비, 생산비가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초기 시장,
그동안에는 자동차 한 대를 개발하는데 약 5천억이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5천억에서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시설도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컨베이어나 뭐 이런 흐름 생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던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 생산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도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데도 대략 한 3,500억에서 5천억 사이에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은 차량을 제대로 생산하기 위해서 엔진차는 약 1조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져야 됩니다. 개발비, 설비 투자비 등등을 합했을 때. 그러면 결국은 이 1조 원이란 투자비를 뽑기 위해서라도 대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앞쪽에 후방산업, 소비자의 니즈가 구매보다는 공동이용, 공유, 카쉐어링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고, 차량에 대한 부분도 친환경차로 이렇게 전기차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결국은 과잉 생산 체계가 갖춰졌다는 거죠. 과잉 생산은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쌓이는 재고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이제는 재고가 쌓이게 되면은, 예전에 생산을 할 때 일반 제품으로 봤을 때 공장이 많이 생기고 그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게 되고, 재고가 쌓이니까 대부분 창고업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업에서 보관을 하던 그 물품들이 더 처치 곤란해지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유통업이죠. 땡처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유통업이 활개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유통업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쿠팡 뭐 이런 유통업체가 헤게모니를 가져가게 돼 있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런 제조업보다는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 카쉐어링, 뭐 대여 사업자 아니면 운수 사업자 이런 서비스 사업자가 헤게모니를 쥐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대량 생산이 아니라 이제는 소량 다품종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생산 설비나 생산 시설이나 아니면 생산 타임 스케줄을 가져가지 않으면은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자동차 산업체는 그만큼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앞에 기술적, 후방 산업에서 나오는 기술적 구조뿐만 아니라 전방 산업에서 나오는 소비자 니즈도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전기 구동 기반의 이모빌리티가 등장함으로써 바뀌는 산업적 파급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 생태계는 앞에 말씀드린 후방산업, 전방산업, 연계산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후방산업이나 전방산업은 제조업에 속한다라고 봤을 때 연계산업이 신규 비즈니스 모델로 추가가 되는 거죠. 치환이 되고 선택지가 확장되고 추가가 되는 그 영역에서 연계산업은 추가가 되는 영역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산업에 있어서 빅데이터라든지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결국은 데이터와, 그러니까 각각 엔티티별로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의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줄여줄 수가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연계산업에 있어서도 정보 서비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계산업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 서비스가 있고 이동 서비스가 있는데,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핸드폰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연계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애즈 서비스라고, 마스라고 하는 걸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연계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러한 서비스조차도 앞쪽에 정보단에서 그걸 제대로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걸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연계산업군이 오히려 전방, 후방 산업보다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동차 산업의 기본 구조와 기술 변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이렇게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소재, 가공, 단위 부품, 모듈 부품, 완제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 발전이나 전기 구동화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단위 부품의 파워트레인이나 전장이나 차체 의장 쪽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부품이 조립되어져서 모듈화가 되는 거고, 이러한 모듈화 부분이 나중에 완제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제품에는 물론
기존의 카테고리처럼 승용차, 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은 그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미래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한 부분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구동 기반의 이모빌리티가 어떤 방향으로 나뉠지에 대한 부분,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이 단위 부품이 지금 개발 생산 영역에서는 파워트레인, 샤시, 전장, 차체 의장에서 파워트레인이 엔진 영역 대신에 모터, 인버터, MCU, EPT라고 하죠. 일렉트릭 파워트레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장 부분이 미래 자동차화가 되면서 센스라든지 제어기가 대부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자 부품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모여서 IT 융합 부품이라고 하는 ADAS, 통신 및 센싱, 자율주행, AI 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EV 동력 부품 쪽에는 하이브리드라든지 뭐 연료전지 그리고 충전 모듈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 전체가 구동 방식에 있어서는 모터 구동을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퀴 달린 컴퓨터처럼 프로그래밍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CAD나 CAM을 이용해서 차체를 설계하고 3D 프린트로 프린팅까지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차체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는 앞쪽에 생산, 개발 영역뿐만 아니라 이게 판매 서비스 영역으로 나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고 이후 시점에 해당하는 판매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는 판매와 AS 리콜, 서비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데이터 영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발 생산 영역에서도 여기에 설명드리는 파워트레인이나 샤시, 전장 각 부분별로도 데이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전기차 이모빌리티 엔진차 주요 이슈별로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차량 구조는 모터, 감속기, 배터리, 전기와 관련되는 부품이 될 겁니다. 엔진차는 기존의 엔진, 기어, 그 다음에 유가 정보라든지 기름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보가 되겠죠. 주요 인프라는 충전소, 주차장, 그리고 엔진차는 주유소하고 주차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위치뿐만 아니라 이 위치에서 어느 차량이 얼마만큼 충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 데이터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들어갈 겁니다. 운행 정보와 관련돼서 배터리 사용 관점에서 관련되는 상세 정보가 여기에 추가가 될 거고, 기존에 없던 충전기 관련 정보가 여기에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성 정보가 더 강한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부품과 관련되는 정보에 있어서는 3일 가능성이 있는 부품은 제외를 하고, 존속 가능성이 있는 부품과 신생 부품에 대한 게 새롭게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이게 첨단차가 되면서 여러 가지 센싱 기술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서 센서에서 나오는 정보를 판단하고 제어하는 기술이 추가적으로 될 수가 있고, 지금은 현재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ADAS라고 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졸음운전 경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이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 자체가 센싱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지가 여기에 녹아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기존의 엔진 방식의 아날로그 방식의 그 제어 기술도 들어가겠지만은 전기차가 되면서 디지털화한 제어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산업 구조가 앞에 바뀐다고 했죠.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경쟁 구도도 바뀌게 되고, 개방적 구조에 따라서 다른 차량 IT 기업들, 비자동차 기업들이 참여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수직적 산업 구조에서 수평적 산업 구조로 바뀌면서 기득권 업체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가 이제 헤게모니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산 중심에서 서비스 유통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비스 유통 중심이라는 건 결국은 소비자 중심이고, 소비자 중심은 데이터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IT 기업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IT 기업들이 앱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생산 중심의 수직 통합적 구조에서 생산이 아닌 그걸 활용하는 구조로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개방형 IT가 들어가고 차량 이용 패턴이라는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대한 선택권이 넓어진 그런 수평적 산업 구조로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산업 영역에 있어서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자동차 산업은 연구개발부터 제조, 생산, 판매, 그리고 AS 리콜, 그 다음에 그 판매 시점에 금융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대부분이 이제 차량을 할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고차 판매 시장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S 리콜 시장에 있어서 부품 유통 시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기존의 자동차 사업 영역에 포함되어져 있다면 신규로 나오는 사업 영역은 대중교통 하나뿐만 아니라 리스 렌탈 카쉐어링, 그리고 전기차가 되면서 충전 인프라 관련되는 서비스 사업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대중교통부터 시작한 리스 렌탈 카쉐어링 서비스를 묶어서 마스라고 하는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중고차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그냥 몇 년씩의 사고가 있니 없니, 몇 마일 탔니 이 정도를 가지고 차량 가격을 정해서 판매가 되어지고 있고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차량 관련된 데이터, 이 차량이 얼마나 타고 AS는 몇 번을 받았고 리콜은 어떤 부품에 있어서 리콜이 되어졌는지 이런 정보까지도 포함되어져서 중고차 가격이 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고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 자체가 개방형 수평 분업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빌리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차량 자체를 얘기하는 모빌리티가 있을 거고, 그거는 이동 수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습니다. 둘 다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은 프레임 플랫폼이라든지 표준 플랫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케이트보드형으로 플랫폼을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된 플랫폼은 정보 제공과 정보 공유와 정보 기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걸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다 플랫폼화 하에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생성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차량 디바이스 모빌리티도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모빌리티 서비스도 플랫폼화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도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결국은 실제 모빌리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 시장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이동 서비스를 하든 정보 서비스를 하든 서비스 영역이 넓어지게 될 거고 새로운 선택지로서 새로운 산업군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 그러한 데이터가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주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 계열사 협력사 중심의 수직 통합적 구조가 지금은 바뀐다라고 했죠. 표준 플랫폼이라는 이 베이스 하에서 수평 분업 구조로 바뀐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플랫폼도 표준화가 되고 개방형으로 가야 되는 거고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도 표준형의 개방형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를 공유를 해야 되는 거고 내 데이터를 상대방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 데이터를 내가 볼 수 있어야만 장벽 없이 정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방형 수평 분업 구조의 산업 구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차량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방안이라고 이제 본 주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차량 데이터와 관련돼서 뭐가 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과 관련된 데이터는
인프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자체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각각 떼어놓고는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각각이 혼자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는 인프라 위에 움직여야 되고, 자율차가 아니라면은, 아니, 자율차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타고 가기 위한 그러한 그 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프라, 사람, 자동차 이 세 가지를 각각 포함하여 정보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끔 데이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쪽에는 도로 인프라와 교통체계, 차량 관제, 관리, 대중교통, 그다음 소통 정보 이런 게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사람과 관련되는 거는 이 운전자가 어떤 패턴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 이용자가 어떠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량 자체가 어떤 차량이고, 이게 전기차라면 전기차로서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부품과 관련된 데이터, 충전과 관련된 데이터, 배터리와 관련된 데이터, 모터 성능에 대한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와 사람과 자동차의 이 세 가지 축에서 관련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자동차 관련 데이터는 개발에서 자동차 기반 서비스까지 6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개발 쪽은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차종과 관련되는 거, 디자인 모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부품과 관련되는 거, 부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되는 거, 이런 정보가 있을 수가 있죠. 이게 각각 뒤쪽에서 제가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점선표로 해놓은 것처럼 서로 연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은 밑에 이제 생산과 관련돼서는 납품업체라면은 뭐 품질, 재고, 생산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을 다 가질 수가 있겠죠. 특히나 생산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생산 방식에 대한 그 혁신이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위에 이제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게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CAD와 CAM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aided manufacturing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개발 방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고 목업으로 만들고 했던 부분을 지금은 3D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개발 기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결국은 데이터라는 게 포함되어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편집하고 가공하고 하면서 상품을 개발하는 그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활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결국은 3D 프린터로 사전에 해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모급카까지 만드는 그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활용도가 꽤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런 활용도를 가지고 이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QC와 관련되는 게 있겠죠. 4차 산업에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을 겁니다. QC와 관련되는 부품, 그리고 QC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부품을 만들 때 어느 환경하에서 만들어야 가장 성능이 좋은, 품질이 좋은 제품이 나온지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질 거고, 그런 거는 결국은 생산 흐름에 있어서 그걸 센싱하고 그걸 판단하고 약간의 모디파이를 거쳐서 다시 생산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PDCA라고 하는 그 컨트롤,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이 되어지면은 결국은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판매를 할 때 누가 살 건지, 이 차량은 어떤 구매자들이 주로 샀는지, 그 구매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적 정보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걸 판매할 때 그때 시장 환경은 어떻게 됐고 산업 동향은 어떻게 됐는지, 기술이 발전해서 ADAS 기술이 많이 들어간 걸 원하는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그 엔진차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산업적 환경에 따라서, 시장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변 환경에 대한 데이터도 포함될 겁니다. 그래야 판매량을 유추하고 판매량과 관련된 데이터를 뽑을 때 이 정보가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별로 수요가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판매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결국은 개발이나 생산에도 필요한 데이터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판매를 하고 나면 결국은 AS와 리콜이 여기에 또 포함됩니다. AS 정보와 관련돼서는 일반적으로 출고가 되고 나서 특정한 부품의
AS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통계학적으로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으니 그러한 부품에 대한 부분은 그 부품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조립 체계에서 이상이 있든지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AS 정보가 개발단의 모터 부품이라든지 부품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별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부품이 많이 데미지를 입더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이 부품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라든지 이런 상황별, 사고별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품에 대한 그 라이프 사이클이나 품질이나 아니면은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리콜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이제 리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이걸 위험 요소가 큰 부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이 AS 리콜 단계 네 번째 단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자동차 사업자들은 상호 간의 데이터 교환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헤게모니를 이렇게 놓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품질 데이터가 상대방 기업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걸 통합해서 운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도 불구하고 각사별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글로벌 부품업체들이 별도로 자기들이 이런 차량 데이터를 수집해서 서로 공유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뭐 델파이라든지 인피니티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중추가 되어가지고 현재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운행과 관련된 데이터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쓸모가 많은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나오는 데이터도 가장 많고 그리고 동적 데이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활용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장 큽니다. 자, 운행과 관련되는 거는 내비게이션 관련되는 정보가 있겠죠. 주행 관제, 인프라 데이터도 있을 거고 위치 정보도 있을 거고 운전 행태에 관한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EDR라든지 DTG라든지 이벤트 데이터 레코드 또는 디지털 타코그래퍼라든지 이런 데이터 정보를 갖다가 게더링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DTG 정보 같은 경우는 페이드 서비스라고 하죠. Pay as you drive 서비스라고 해서 타는 만큼 보험료를 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에도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패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고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험료에다가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험료 정보를 가지고 신용도 정보와 매칭을 시켜서 그 사람의 신용도도 관리를 하려고 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충전과 관련된 데이터도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충전 패턴이라든지 어느 위치에서 충전을 하는지 얼마만큼 충전을 하는지 급속을 하는지 완속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기차가 주로 충전을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충전 패턴 데이터가 차량을 개발할 때 아니면 차량을 판매할 때 아니면 차량을 AS 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통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융합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이 앞쪽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전방, 후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방, 후방과 관련된 산업이 여기에 다 포함될 수가 있을 거고 자동차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연계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결국은 충전 서비스, 그 다음에 그러한 앞쪽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I 정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정보와 기반해서 뭐 앞쪽에 운행과 관련된 내비게이션 데이터가 있다라면은 이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정보를 기반으로 상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차량이 어느 시간에 어디를 가장 많이 가더라 라는 정보를 가지고 아니면은 내비게이션에서 검색하는 POI,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그 POI 정보를 가지고 그 위치에 해당하는 아니면은 그 시점에 그 위치에 해당하는 상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나온다면은 충전 서비스도 여기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추가된 비즈니스 모델, 선택지가 확장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페이에드, 돈을 누가 내는지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계 모델을 발생시킬 수가 있을 거고 그게 보험과 금융입니다.
앞쪽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전 행태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급출발, 급제동 이런 위험 운전을 많이 한다라면은 이 사람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위험 운전 요인을 많이 가진 사람은 위험 운전을 하게 되고 사고를 많이 낼 수가 있고 그게 결국은 경제 능력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이나 금융 쪽과 관련되는 그 신용도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축에서는 대형 트럭을 이렇게 임대해주는 그 리스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리스 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 패턴 정보를 이용해서 신용도에 따른 금리, 대출 금리라든지 아니면은 리스 금리를 적용을 하려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일 경우에 운전 패턴이, 운전 행태가 그럴 경우에는 최대 금리를 1, 2%까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모델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1, 2%라는 금액이 차량 가격이 1억대가 넘기 때문에 1, 2%면 꽤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다른 산업군과 연계가 되어져서 새로운 정보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수사업과 관련돼서는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죠. 여러분 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겁니다. 대중교통 연계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택시, 콜택시라든지 이런 운수업체를 부르는 것까지, 그러니까 택시를 부르든 아니면 지하철 시간을 보든 이걸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사업자가 대부분이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MaaS라고 하는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걸 지금 구현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결국은 운수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정보, BIS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발생한 게 차량 공유 서비스, 아니면 서브스크립션, 구독형 모델에 대한 카쉐어링 서비스,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 변화에 따라서 이제 앞에 정보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전기차가 되면 어떤 정보가 많이 나올까요? 앞에 플랫폼 얘기를 했죠.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되면서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시장 규모가 작아지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공용 플랫폼 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스케이트보드 타입의 플랫폼을 가지고 그 위에 다양한 바디를 얹어서 새로운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차량별로 들어가는 EPT와 관련되는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근데 엔진차가 쳤으면은 엔진이란 그 모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놓일 수 있는 위치라든지 그리고 그 엔진을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되면서 저기에서는 그 위치에 모터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차로 만들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플랫폼화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량 생산해서 가격 인하를 하기 위해서 핵심 및 주요 부품에 대한 부분을 다 공유를 하고 표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정보를 공유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리는 이 운행과 관련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차량 개발에 있어서 모터 성능이라든지 감속기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BMS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량 설계를 할 때 자동차 기반 서비스를 준비를 해서 카쉐어링 서비스를 한다고 보십시오. 제가 카쉐어링을 하는데 이 차량을 빌려 타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쉐어링은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위주로 짧게 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충전 주행거리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균 통계치를 내보면은 한 차량이 평상시 그 카쉐어링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한 15km에서 30km 사이라고 봤을 때, 그럼 차량을 개발하는 사람이 굳이 300km, 500km 가는 그 배터리를 용량을 거기에 차량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체계에서 봤을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거기에 맞는 차량을 개발할 수가 있을 거고, 그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 빅데이터가 차량 운행 데이터로부터 그게 나온다라고 봤을 때 그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을 설계할 때 모터 용량을 어떻게 가져갈 거며 기어비를 어떻게 가져갈 거며
배터리 용량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설계 데이터 자체가 차량 운행 데이터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받았을 때 차량 설계할 때 최적 대안을 설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정보가 있을 때 그러면은 이 정보를 갖다가 기존의 산업군으로 수직 통합 구조에 있는 자동차 산업군으로 봤을 때는 이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통되고 활용되어지려면 결국은 모빌리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앱스토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픈마켓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여기에 관련 데이터가 올라가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때 물론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공개 표준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한 규제 조건이라든지 공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정보가 올라가서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을 때 이 정보가 값어치를 그만큼 가지는 거고 그러한 정보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수직 통합 구조의 자동차 산업 구조에서 수평 분업 구조로 바뀔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게 전기차 기반으로 전기 구동 기반의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그게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기존의 엔진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대부분 OEM사가 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완성사가 오더를 내려서 그 부품을 개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품에 대한 소유권은 그 오더를 준 자동차 회사가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품을 공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자동차에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품 인증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걸 공유하게끔 한다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엔진차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이 제도가 그동안에는 활용이 안 되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차라는 이 기술적 진입장벽이 없는 수평 분업 구조의 산업 구조 때문에 지금은 부품 인증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용이하게 된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결국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자동차 산업의 사업자한테 납품하던 걸 B라는 사업자한테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앞쪽에 그러한 정보를 여기 오픈마켓에서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AS, 리콜 아니면은 기술 마케팅도 동일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픈마켓이 아까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표준 플랫폼이라는 이 베이스 하에서 모빌리티 표준 플랫폼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표준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품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픈이 된다는 거 표준 플랫폼에 들어가는 부품 정보가 오픈이 된다는 걸로 인해서 그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들도 용이해졌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약 관계에 묶여서 이 업체의 오더를 받아서 생산을 하던 그 기업들이 새로운 정보, 표준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개발해서 누구나가 그 오픈마켓에 올려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에디드된 사업군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에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자동차 기반 서비스하고 운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위한 정보 수집이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동안에는 대부분 다 개별 사업자가 새로운 모뎀, 웨이브나 와이파이나 아니면 CDMA 아니면 LTE 모뎀을 달아서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우버 서비스라든지 이런 텔레메틱스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기준으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통신비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통신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LTE나 이통망을 이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부담하기 위해서 지금 우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10년치 통신비를 아예 그냥 차값에 아니면 우버 서비스에다가 포함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데이터에 대한 독점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양되어야 될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이통망, MVNO라고 하죠. 가상 이통망을 이용해서 차량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통신사로부터 LTE 통신망을 임대하고 MVNO 사업자가 빅데이터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이나 국토부를 통해서 이 유심을 삽입한 DTG를 갖다가 전체 자동차라든지 여기에 의무 장착을 하게끔 합니다. 물론 이 비용은 여기 빅데이터 센터를 가진 MVNO 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사업자는 이러한 데이터 DTG로부터 아니면 데이터 블랙박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재판매하거나 재활용해서 정보 수요자한테 유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상계시킬 수 있게끔, 비용과 수익을 상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돼야만 사실은 모든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돼야만 된다고 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티어 1이라고 하는 글로벌 부품업체들이 그 정보를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모델이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그리고 여기서 수집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해 준 운전자나 제조사 입장에서도 그 정보에 대한 값어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관련 사업 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관련되는 뭐 자율주행차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이게 대부분 다 전기차 베이스로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졌을 때 관제 서비스로부터 모든 정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운행하는 정보, 그리고 탑승객 정보, 그리고 그 차량 정보를 모아서 B2B나 B2B2C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프라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뭐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화물 운송 실적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이미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성 정보를 가지고 교통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운행 정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인프라 정보, 기상 정보도 포함되겠죠. 기상 정보를 포함한 이런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자율주행차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관련된 차량은 뭐 실시간 차량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주행 환경 데이터, LDM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인프라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DB를 만들고 그걸 분석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보 제공하는 오픈 API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확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 충전기와 관련해서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POI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전기차가 어디 가서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충전 패턴에 따라서 충전기 위치를 설계할 때도 가장 좋은 데이터로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충전 패턴에 따라서 완속을 할지 급속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나눠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거주 환경에 따라서 또 충전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디서 충전하는 걸로 유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EV 공급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 뭐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충전 인프라가 거기에 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차량을 만드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니까 충전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전 패턴과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전기차라고 하면은 회생제동이라는 장치가 다 달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회생제동이 제대로 데이터 분석을 못 하다 보니까 달력주행이란 그 구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엑셀을 밟고 있을 때는 스무스하게 나가지만 엑셀에서 발을 뗐을 경우에는 꿀렁거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엑셀에서 발을 뗐을 경우에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는 회생제동이 없이 달력주행을 해야만 되는데, 그 구간이 원래 실제 운행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반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아까 차량 운행 데이터가 실제 부품 개발이라든지 부품 생산에 들어가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회생제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품을 기술 개발할 때 넣기 위해서 운행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그게 결국은 운행 데이터가 차량 설계 데이터로 갈 거고, 설계 데이터가 차량 제조 데이터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삼각편대가 이루어져야만 차량과 관련되는, 전기차와 관련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부품 정보까지 연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충전기가 일반 엔진차하고 다르게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충전 포인트에 따라서, 그리고 충전 행태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행하는 환경이나 주행 정보에 따라서 충전기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충전기 종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충전 패턴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턴에 따라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운행 패턴, 운전 행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자동차 개발에 들어가는 부품의 성능이라든지 부품의 요구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단에서 품질 관리 부분이 포함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기차 기반의 카쉐어링이 이제 많이들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있고, 뭐 서울 지방에서도 있고, 그린카라든지 이런 데도 전기차 베이스로 카쉐어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러 가지 정보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용자가 어디서 차량을 빌려서 어떻게 운전을 하고, 운전 행태는 어떻게 되는지, 급발진, 급출발을 많이 하는지,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는지, 고속 주행을 많이 하는지, 이러한 다양한 정보가 결국은 자동차, 전기차 부품을 개발하는데 정보를 다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집하는 정보는 이러한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거고, 수집하는 방법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체를 다 수집하는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율차 차량 정보와 통신의 관계죠. 아까 앞에 제가 MVNO를 기반으로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미래차도 뭐 자율주행 셔틀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이제 전기차 베이스로 대부분 만들어졌고, 나비야라든지 이런 차량을 보시면은 이지마일 차량도 마찬가지고, 전기차를 베이스로 만들어졌고, 다양한 센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에 있어서 인프라 정보도 많이 있을 겁니다. 소통 정보라든지 도로 차선 정보라든지 맵 정보, HD 맵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가 많이 있을 거고,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를 관제센터로부터 정보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바와 같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사회적 이용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익적 편익이 정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거고, 그게 개방에 대한 표준이라든지 아니면 개방 방침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위치정보, 개인정보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걸 또 하기 위한 공익적 편익 정대를 위한 데이터 공유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촉진 요인, 장애 요인. 그래서 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산업이 퇴화할 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전기차 관련되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사업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들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동이 되어져서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